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정부가 투명성 강화를 고리로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파업 천국이 될 거다, 건널 수 없는 강의 양끝으로 내몰렸다 등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화하고 있는 노정 갈등 국면 다각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특별 공중작전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잠시 뒤 국정연설에 나서는 푸틴 대통령의 입도 주목됩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노위 충돌을 포함해서 국회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보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 접수됐는데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검찰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428억, 그분의 돈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을 겨냥한 듯 조그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 원씩 받았는데 자신이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한 푼 안 받을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은 그만두고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면서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 특권도 버리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영장 심사조차도 받지 말고 구속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3월 임시회 소집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는 건 명백한 이재명 방탄으로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6일이나 13일에 열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 입법 처리와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충청 지역 찾아서 네 번째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죠. 네, 충청 지역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합동 연설회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한 뒤 황교안 후보부터 당대표 후보들이 차례로 연설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앞서 다른 후보들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 제기에 김기현 의원 측은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어제 토론회가 딱 3인 성호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안철수 의원은 중도 확장성과 총선 승리 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라디오에서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만든 모래성이라고 지적한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 퇴진론을,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하며 중원 당심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결국 이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죠? 네,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랜 시간 상임위 논의를 거친 만큼 의결해야 했다고 맞섰는데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하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교섭을 하라고 하는 진짜 사장 교섭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노조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즉 불법 파업 조장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합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 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 권성동이 좋은 선례다라는 생소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5년 전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 영장심사에 응한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당시에도 방탄국회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신호 기자가 그때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년 전 있었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소환됐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응했던 전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께서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하지만 2018년 5월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지체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 111명 이름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항상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늘 소집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질병 방탄국회 소집은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일정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는 열지 못했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7월을 맞게 됩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 속에 권 의원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댈 생각이 없으니 7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38일 만에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은 권 의원은 구속도 피하고 재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가 통했던 셈입니다. 권성동 모델로 회자되는 당시 상황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됐던 2018년 5월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방탄국회 논란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스스로 법원에 출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쌍방울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기소도 안 된 사건을 법정에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는 등 재판에서 대북송금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기소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성사를 위해서 북측에 800만 달러를 대신 보내는 과정에서 이전 부지사의 권유 등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종용한 혐의로 성남FC 전 임원 이모 씨가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2월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 후원 계좌로 직원들에게 135만 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건설 노조를 겨냥한 건데요. 검경과 정부 부처가 협력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건폭수사단. 어제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노동개혁 박차를 가했는데 오늘은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 현장 불법과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고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어제 총리 주례회동과 고용부 장관 보고에서도 밝혔듯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도 재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1,500억 원 정부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건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네, 관계 부처들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고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은 뒤 윤 대통령은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히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건설 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원예비를 강요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과 익명신고센터 설치,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 등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엄정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 먼저 들으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또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실태 조사 결과 한 명이 월급 외에 원래비 명목으로 2억 원 넘게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438명이 원래비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88명은 한 명당 평균 9,500만 원을 받아갔고 한 명이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채용이나 원래비를 강요하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있는 성실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병행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노정 갈등과 관련해 건널 수 없는 강의 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정 관계 역시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경사노위는 정부 정책의 용역 업체를 자임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대화의 문을 먼저 닫지는 않겠지만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들러리를 서는 일도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과 불법 실태 먼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노동계 입장은 어떤지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네, 지난번에 안녕하십니까? 압수수색 때 한번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투명성에 이어서 건설 노조, 특히나 아까 표현 중에 건폭 수사단 이런 표현 생소한 좀 말도 등장을 했고요. 한마디로 노조의 불법 행위 엄단을 고리로 개혁의 시급성 또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 입장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아직도 건설 현장에는 불법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입찰 비리, 저가 경쟁, 거기에 중대재해로 인한 끊이지 않는 사망과 사고, 이것들을 근절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과 맺은 단체 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네. 불법이라고 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법이 있으면 적법한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거기에 원래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광주의 한 법원에서는 이 건설의 원래비가 임금 성격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좀 몰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개선하고 하고 있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또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또 사측이 지목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의 개선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시지만 지금 과도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지점이 과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연일 뭐 계속해서 뭐 어제는 군포, 그제는 어디 하면서 네. 계속해서 지금 경찰들이 이제 압수수색들을 좀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갖고 나오는 영장들을 보면 실제로는 뭐 사용자들이 하는 일방적인 신고 내용을 전제로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좀 다시 포장하고 감싸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바로 회계 장부 공개 문제인데 이걸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혁의 출발점,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실제로 좀 예산을 지원은 얼마를 받는지, 조합비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취재 영역으로 좀 돌리기로 하고 지금 보면 정부의 어떤 이런 방침 실제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있다면 회계 투명성 강화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YTN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께서 네. 민주노총에 오셔서 회계장부 열람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들이 다 촬영들을 해가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네. 결산 상황을 모든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받고 이의제기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요. 네.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조합들은 그 어느 조직, 어느 단체보다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민노총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 과정도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저희는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노조법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그 회계 결산에 대한 그 규정이 있고 네. 저희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래서 연 2회 회계 감사를 약 2달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네. 그것들을 조합원들에게 대의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자료 네. 비치를 한 3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예. 대다수의 노동조합들은 일정 규모의 이상의 노동조합들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이지만 5년치의 회계 자료를 비치 보존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이나 이것들을 요청하시면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정부나 여당은 외부 감사에서 벗어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정부패가 의심되거나 뭐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걸 다시 공개하는 창구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행 법에는 예.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임의로 회계 자료, 노동자 회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네. 그것을 넘어서는 월권행위 위법 행위를 한 것이고요. 다만 노동조합의 회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것이 고소 고발되거나 하면 네. 행정관청은 그것에 대한 사유를 적시해서 10일 전에 노동조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네. 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태까지 노조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그런 요구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문제를 삼으려면 불법 증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인 거예요. 덧붙여 좀 시간이 없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 노조의 어떤 이를테면 비협조에 정부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지원금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인데 함께 포함드려 질문 드리면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요. 예. 그 민주노총 대상 사업장이 61개입니다. 그중에 60개의 대상 노동조합이 현행 노조법에 근거해서 보고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법을 저희가 응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니 세액공제를 없애겠다 내지는 보조금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이거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네.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ILO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예. 심지어는 97년도에 노조법이 개정될 때 이전에는 행정관청이 조사 열람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심각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97년도 개정된 이후에는 그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네. 또 하나 보조금과 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노동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 위탁 과정에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모든 지출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그것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지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그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 허위 주장입니다. 네, 짧게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한 얘기인데 이정식 장관이 노조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 혹은 선의 어떤 개념으로 대우를 받아서 정부의 책무가 소홀한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한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안 끝이다고 하셨는데 노사정 대화 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예. 어쨌든 노동자하고 사용자는 입장이 항상 첨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네.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는 사용자 편에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노동자와 정부 간 노정 간의 신뢰 회복,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그 기능을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회적 대화 뭐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노정 간의 대립과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계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노총 입장을 먼저 들어봤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로 놓고 노동개혁에 고삐를 쥐고 있지만 이렇게 들으신 대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화하고 있는 노정 갈등, 쟁점은 무엇인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민노총 입장을 함께 들으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도 민노총에 드리기도 했고 정부 입장부터 한번 명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솔직히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 이후에 노조법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결성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정규직 대규모 기업 위주로 조직화가 되다 보니 뭐 그 밑에 깔린 함의는 이미 기득권층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노조법이 민주화 이후에 개정이 됐지만 정상적인 노조의 성장을 서구처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았고 또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뭐 대기업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조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부가 포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갈등의 쟁점의 또 한 가지가 회계장부입니다. 지금 고용부에서는 노조의 회계장부 그 점검 결과 비치는 잘 하고 있는지 보존 여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노조 전체는 아니고 일정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그 단위 노조 그리고 연합단체 한 300여 곳에 대해서 334개 회사라고 그러는데 그 자율 점검 결과서와요. 그에 대한 증빙 자료, 노조의 재정에 대한 장부를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회계 자료는 어떤 걸까요? 아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도 가능하고 연이회 회계감사를 진행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회계 자료는 어떤 걸까요? 그게 저도 솔직히 조금 궁금한데요. 뭐 1,500여 원을 지원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자료를 내놔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지자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위탁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노조원이 낸 조합비를 사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지만 조합원이 조합비로 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노조 쪽 의견이 좀 합당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사실 시간 관계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민노총 본부의 어떤 예산이 200억이면 그중에 조합비가 얼마고 실제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 뭐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한 50%의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자료를 토대로 한번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가 또 자료 제출한 제대로 제출한 그 조직 형태, 노조의 조직 형태를 봤을 때 기업별 노조보다 그러니까 산별 노조, 비교적 그 사회적 책임이 큰 산별 노조가 제대로 의무 이행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점검 결과서와 그리고 표지 그리고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속지, 그 네. 내지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낸 노조는 제가 볼 때는 그 고용노동부가 밝힌 수치가 16.5%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속지를 안 낸 노조 뭐 이런 예. 상황이 있을 것이고 예. 그게 아마 기업별 노조가 조금 더 많이 냈다. 뭐 이런 의도로 발표를 하신 건데 아무튼 아무것도 안 된 노조는 16.5%에 불과하니까 이미 제출을 많이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그 법에 따라서 또 법에 대한 해석도 지금 노조랑 정부랑 엇갈리고 있죠. 노조는 네. 이게 정부가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거라고 하고 제출을 한 내용이 네. 지금 그게 올바르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얼마가 속지를 안 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됐는지 이거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아직 정부도 밝힌 바가 없고요. 예. 그러므로 이거를 가지고 게다가 지금 이게 제출을 속지를 포함해서 안 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지금 불법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게 좀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네. 노조와 정부가 의견이 갈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한 거에서 알고 싶으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은 노조가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정부 지원이 있었던 건. 예. 조합비와 관련된 거는 정부가 그렇게 개입할 권한이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치는 굉장히 많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이거는 노조와 정부가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이처럼 그 부각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지금 노동계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정부는 대다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양대 노총은 돈으로 겁박을 하고 있다 규탄하면서 지원금과 회계 자료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자, 아까 민노총 입장도 지금으로선 대화가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지금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노정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중재. 네. 아니면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저는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경사노위도 있고 그리고 네. 뭐 전문가 집단도 있는데 네. 저는 제안 드리기를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예. 노조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소통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대화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에게 조치를 지시했는데 만약에 그 회계 장부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될 것이냐 이런 데에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뭐 대화를 제의한다고 그게 뭐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 노조 운동이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때 굉장히 탄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발전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 영미권 말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조의 재정이 이제 좀 자유롭게 그 자신들이 모으고 자신들이 쓰는데 저는 이 보조금은 그 우리나라 노조가 발전되어 올 때 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탄압받았던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지급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랑 연결시키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여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그 노조의 독립성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조에서도 이번 일을 기화로 조금 한번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한번 고민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감사 외부의 어떤 회계 감사 여부는 좀 별도로 재정 지원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삼아서 발판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슨 세액 공제까지 이제 포기하겠다면 정부가 그랬었죠. 그것도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나왔듯이 노조의 기능이 조합원의 복리를 위한 것이 주가 되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나 정부에 제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각종 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세액 공제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일을 기화로 노조한테만 특별히 또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정부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면 노조도 기업처럼 회계 공개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인데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노조의 회계 보고나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어떤 법이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만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미국만 해도 연방 국가라 쥐별로 다 내용이 다르고요. 예. 그리고 그 노사 관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노사 자율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예,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 노조와 정부가 법리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노조법이 아닌 질서 위반 규제법을 들어서 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대로 질서 위반 규제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지금 노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그 법이 아마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조와 정부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일로 노정 관계가 악화돼서 뭐 저는 우리나라나 노동계나 정부에 다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네. 또 한 가지 엄단 의지의 어떤 일환으로 건설 현장에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까지 나왔거든요. 앞서 예. 건설 노조의 불법 사례를 또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건설 노조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전문 용어이긴 한데 네. 클로즈드 샵이라는 체제를 많이 취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클로즈드 샵이라는 거는 그 노조원이 되어야만 그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의미하거든요. 예.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건 없지만 뭐 일부에서 이런 법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이런 제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채용 강요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클로즈샵 같은 데는 예. 그래서 채용 강요인지 또 원래비는 진짜 이게 뭔지 왜냐하면 채용이 되면 또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임금 성격이라고 또 주장하는 노조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 처벌을 완화하겠다. 이것도 대안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사용자가 요구한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그 건설 인력들이 그 기술을 연마해서 네.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우리나라 그 합법적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쿨다운해서 정부가 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동계가 주목하는 이슈 주요 법안도 하나 더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됐는데 여야 그 입장이 첨예합니다. 한쪽에서는 손해배상 폭탄을 막기 위한 거다라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 헌법으로만 보면 재산권과 또 노동 3권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사실 둘 다 헌법이 중요시하는 가치 아닙니까? 네. 헌법이 중요시하는 가치이죠. 예. 근데 그 바로 헌법이 중요시하는 사유재산권에서 네. 노동이 굉장히 특수한 종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따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단체 교섭의 주체가 사용자가 되어야 직접적인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지금 우리 노동법이 규제하거나 그 네. 대법원에서 판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법은 저는 현실을 반영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 30년간에 우리 네.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일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한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게 네. 더 나아가서 외주화 주어서 그러니까 하청업체를 만들고 그 하청 노동자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기술을 가진 일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네.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자기 사업장까지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원칙상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하청으로 나가서 그 본인의 고용 상태, 그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섭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하청 기업인데 그 기업은 원청에 의해서 재정장애 상태가 굉장히 제약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노동시장이 변했으면 저는 지금은 우리 법도 변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뭐 유럽연합이나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의 변화가 아주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법 개정안은 이제 사용자의 범위를 좀 넓히자는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 이른바 진짜 사장인 원청과 좀 교섭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교수님은 아무래도 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녹여서 질문 드리면 노동부에선 사용자성이 모호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파업 만능화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의 그런 태도가 파업을 만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동자들 파업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일로 결국 누가 승리했는지를 보시면 대우조선에서는 인력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고 하청 노동자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생각을 바꾸는 게 이 일에 좀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눈에 띄는 이슈 하나 더 있어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MG 노조 출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그 노조 조직 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선진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세대별 노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연령이라는 게 노동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지금 불가피하게 일부분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운동이 되는데 저는 차라리 MZ세대라고 하지 말고 그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바나 원하는 목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녹여내셔서 다른 국가처럼 산업이나 업종이나 그런 쪽으로 조직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조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판결이 있습니다. 동성부부 관계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성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동성 결합 배제는 차별이다. 오늘 선고 내용 좀 더 전해주시죠. 예, 성소수자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소송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소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그 해석과 운영을 법률적 의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동성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언젠가 폐지될 것이라며 소수자 권리 보호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선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 씨와 동성 배우자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누리지 못한 잃었던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며 기쁨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같은 해 10월 공단은 동성부부인지 몰랐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하고 소 씨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는데 이들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이에 소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결국 자율투표로 결정이 됐네요.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접수가 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금 조율하고 있었는데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박홍구 원내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연 결과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서 자율로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야당 탄압을 막아내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라는 이야기가 국회로부터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탈표 논란도 있고 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공약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고 민주당은 자율투표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좀 더 추가 취재한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학생 친어머니는 의붓 어머니에게 아들이 숨지기 전에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면서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번듯하게 키워주고 있으니 고마워하라는 면박뿐이었다고 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인천 초등학생 이모군의 의붓 어머니와 친아버지는 계속해서 상습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친어머니 A씨는 5년 전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이혼 후 양육권을 친아버지에게 넘겨준 A씨는 같은 해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발에도 맞지 않는 낡은 신발을 구겨 신고 있었고 몸도 눈에 띄게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도 엄청 후질근하게 입히고 신발도 뭐 말도 안 되는 신발을 신겨가지고 보내서 얘가 신발을 꽂아 신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갔는데 2학기가 끝나가도록 아이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 아이 책상 교실 뒤에 저렇게 빠져있냐 그랬더니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구랑 교재를 가지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 아이가 걱정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의붓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욕심 그만 부려. 자식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준 거 봤으면 고마워야지. 나한테 너무 만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아이 친아버지 역시 한사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친엄마를 만나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아들의 모습.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직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도 그냥 믿기지가 않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밀쳤을 뿐인데 일어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의붓 어머니. 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엄벌을 촉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벌을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아이에 대한 학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는 이제 검찰이 가려내야 할 문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화물 운반에 쓰이는 플라스틱 받침대에 필로폰을 무더기로 숨겨서 태국으로부터 밀반입한 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담배 밀수범을 추적하던 검찰이 용의자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시가로는 1,600억 원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 남성 3명이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받침대를 승강기에 실어 집으로 옮깁니다. 안쪽에 있는 남성은 담배 밀수 사건의 용의자 60대 A씨. 추적 끝에 A씨의 빌라를 급습한 검찰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A씨의 집에서 필로폰이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안방에 있던 화물 받침대를 뜯어보니 치밀하게 숨긴 필로폰 뭉치 수백 개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필로폰 밀수 조직은 담배 등을 밀수하다가 최근 마약 밀수까지 영역을 확장하던 중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적발되어 총책을 비롯한 구성원 대부분이 검거되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필로폰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태국으로부터 잘 수입하지 않는 품목이어서 세관의 의심을 샀지만 화물 받침대에 숨긴 덕분에 엑스레이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무게가 50kg에 가깝고 시가로는 1,6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밀반입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이고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지만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내 유통책을 추적하는 동시에 태국과 협력해 제조 공급책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검찰청 4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 4천여 명씩 적고 화요일 발표 기준 34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95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8명 발생했습니다. 반짝 추위 속에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봄꽃인 벚꽃 개화 일자가 발표됐는데요.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가량 빨라져 제주도는 내달 하순, 서울은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반짝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며 예년 기온을 3도나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래 가지 못하겠고 남은 2월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 초에 반짝 추위 후에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월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벚꽃을 예년보다 일찍 만나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보통 벚꽃은 개화 직전의 기온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평년보다 4일에서 7일가량 일찍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벚꽃은 오는 3월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24일, 대전 29일, 서울에는 4월 2일에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다소 개화가 빨랐던 지난해보다도 더 빠릅니다. 보통 벚꽃은 개화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데 남부지방은 오는 3월 31일에서 4월 5일 사이, 중부지방은 4월 5일에서 11일 사이에 만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올해 치솟은 공공요금 탓에 전기 가스요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자신들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난방비 폭탄에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언제가 끝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연말 특수는커녕 12월에 혹한 시간을 보내고 한파보다 더 무서운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뭐 유예를 한다. 유예를 하는 거는 사실 업주들한테 빚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내야 되는 빚.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예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불을 10개면 한 5개 정도 층층마다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도 비해 30% 올라가지고 한 700 정도 나올 게 지금 1100 이 정도 올랐습니다. 저 같은 소상공인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지원책을 꼭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내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라면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선 가계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엔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빚 증가폭이 역대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고물가 극복을 위해 무려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솟는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를 끌어올렸고 이는 곧 가계빚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연말 가계신용은 1,86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역대 가장 작은 증가폭이었습니다. 특히 가계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7조 8천억 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연간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 지난해가 사상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36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가계비자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계대출의 그런 핵심 규제인 DSR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상황이 부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뜻하는 가계신용의 한 축, 판매신용은 1년 만에 11조 9천억 원, 역대 두 번째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소비가 일반화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소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은행들은 앞다투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며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도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해 최저금리를 모두 4%대로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은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질금리를 낮췄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이력서를 쓰기 전에 챙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기업의 인재상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 정부가 처음으로 4가지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삼성은 열정과 창의 혁신, 인간미, 도덕성을, 포스코는 실천과 배려, 창의를, 구글은 리더십과 열정, 창의, 전문성을 꼽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라서 이력서부터 면접까지 지원회사의 인재상에 맞추려 했습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재상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4가지 항목인데 소통과 공감이 1순위였습니다. 헌신과 열정, 창의, 혁신, 그리고 윤리와 책임이 포함됐습니다.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얼마나 공감하고 어울리는지도 핵심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100대 기업 인재상도 최근엔 전문성보다는 소통과 협력,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당장 공무원 면접 시험이 달라집니다. 질문지는 세부평가 항목까지 4가지 인재상에 맞게 전면 교체됩니다. 신입 채용뿐 아니라 국과장 승진 심사 때도 인재상에 어울리는지를 평가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공무원 2만 명과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외국 정부의 인재상 검토와 학계 민간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키워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재상의 개념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조금 분야별로 좀 산재해 있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인재상을 하나로서 정립을 새로 하고 요 인재상을 평정, 교육, 채용 모든 거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서 꿰차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처는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공무원 채용 시험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대지진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 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탄식이 나오며 주민들은 다시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이 튕겨나갈 듯 땅이 요동치더니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간신히 버티던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절규가 이어지고 집을 나온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İçeriye giriyoruz, içeride duramıyoruz. Bilmiyoruz, biz de bilmiyoruz. Ne yapacağımızı bilmiyoruz. Allah bize merhamet etsin Rabbim. Düzelecek bir şey yok. 규모 6.3의 지진은 또다시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큰 하타이주 안타키아 남서쪽 16km 지점입니다. 사상자와 함께 건물이 무너지고 고속도로 일부도 끊겼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해수면이 오를 수 있다며 해안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Higher than that. It was very shaky. We hardly stood up. It was very difficult, 시리아 역시 지진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반군 장악 지역을 포함해서 수백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대지진이 일어난 뒤 지금까지 6천여 차례 여진이 있었고 4만 7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갖고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에 막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공개회의가 일본 측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February 18th and February 19th launches of 3 ballistic missiles.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半岛就在中国的家门口，中方衷心希望半岛稳定而非生乱，不愿看到半岛问题陷入恶性循环。 지난해에도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다시 한번 제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예상대로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뒤에는 한미일 등 11개국을 대표해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장외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안전보장이사회 기능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조롱하는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ere are no excuses for the DPRK'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The DPRK has recklessly developed its WMD program for decades. 황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런 거부권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내고 한미일 외교차관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새 얼간 망둥이들의 쑥떡 공론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겨냥해 미국 상전에게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일본 기시다 정부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다고 폄훼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제 아무리 개꿈을 꾸며 발악을 해도 부질없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며 그럴수록 더 높이 올라서고 더 전진하는 것이 자신들의 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YTN의 취재진이 수도 키이우를 다시 찾았습니다. 뒤바뀐 도심 풍경 속 추모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성당에는 승리와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록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더 뉴스 시간에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손된 도심 건물 앞에 송 기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 앞 광장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했던 이곳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에 지금은 시민들의 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사한 군인들의 장례식도 성당에서 종종 열리고 있고 이곳 광장은 전시 상황을 보여주는 전시물들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제 뒤로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이 보이실 텐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시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또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YTN 취재진이 왔을 때에도 이 전차들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곳곳의 지명과 군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민들의 기록이 한층 더 더해진 상황입니다. 뒤로는 추모의 벽에 있는데요. 이 추모의 벽에 걸린 전사자들의 사진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쟁의 슬픔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풍경뿐만 아니라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울려 이제는 일상이 된 공습경보라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만나본 한 시민의 말 들어보시죠. Увесь час, коли звучить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вона лунає досить гучно, на телефоні стоїть оповіщення. І зразу очікування, прислуховування. Ви знаєте, саме ця станція метро, вона є одна з найглибших в Києві. І тому безпеку я відчувала саме тут, бо тут знаходиться. 네, 송 기자 뒤로 보이는 게 파괴된 러시아 전차였네요. 예, 그 러시아 전차가 도심에 있을 정도로 좀 시민들 분위기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어제 하루 동안 시민들을 만나면서 도심을 돌아봤는데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전쟁이 이미 일상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전시 상황이 1년째 이어지면서 전쟁 속 삶이 익숙해졌다는 뜻일 텐데요. 관련해서 시민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До цього в будь-якому разі звикаєш з часом. В перші місяці це було одне почуття, зараз взагалі інше. Тривога і тривога. Зараз такий час. Дуже спокійно до цього ставишся. Коли стріляють, коли чути вибухи і все інше, то хоча також звик до цього. 한편에서는 익숙함을 넘어서서 두려움 속에서도 개개인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읽혔습니다. 실제로 키이우 시민들은 저마다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가게 문도 대부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면서 단전을 견뎌야 했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 2주 동안은 전기 공급도 끊기지 않으면서 일상에 대한 회복감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처럼 시민들이 전쟁에 휘둘리지 않고 저마다 일상을 지켜내는 건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 승리를 향한 믿음 또 연대가 만든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관련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곳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었죠. 들른 곳이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성당 앞 광장이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계획을 밝혔죠. 이에 러시아는 관영 매체들을 통해 서방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즉각 강하게 반발한 상태입니다. 다시 폴란드로 옮겨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저녁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폴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연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과 관련한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두 정상의 맞불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중국 언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문을 러시아의 반격을 유발할 수 있는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 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국 여론을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갸오다밍 인민대 부교수는 미국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쇼를 벌이는 경향이 있는데 키이우 방문 역시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안전 대책과 재반 사정을 보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매일 어린이 4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아동관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같이 밝히고 현재 어린이들이 고문과 성폭력, 살해 등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쟁이 시작된 뒤 어린이들은 평균 920시간 지하 벙커에 숨어 지냈다며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잠시 뒤에 강경 입장을 밝히는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쟁 발발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국들은 평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현지에서 송재인 기자가 전쟁은 이미 일상이라는 표현을 저희에게 전했는데 정말 평화는 머나먼 평화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과는 오늘 바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관련국들 얘기를 할 텐데 먼저 바이든 대통령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원래 폴란드만 방문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폴란드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폴란드는 방문을 나중에 하고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밤새 열차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네. 거리가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는 좀 짧은데 네. 이렇게 이제 열차 길 생긴 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밤 10시에 타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결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야간 열차를 타서 그 국경을 전쟁터인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거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마린스키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렇게 회담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5시간 정도를 체류하고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1시쯤 다시 이제 열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 키이우 시민도 전쟁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미사일이 날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방문 시간에는 공습 사이렌까지 울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미카엘 성당이라고 하는 그 키이우 도심에 있는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소리인 예, 거죠? 여기서 나올 때 이 공습 사이렌이 들립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그 경계 상황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실제 상황은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제 미카엘 성당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저기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장한 군인들은 이 철모에 자세히 보면 그 왼쪽에 철모에 보면 우크라이나 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우크라이나 군이 무장한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혈의 어떤 피해 동맹이 맺어진 국가 아니면 상대국 군인이 무장한 상태에서 저렇게 더구나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도록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 얘기를 보면 현대사에서 가장 눈에 띈 미국 대통령의 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곳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간 거는 역사상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이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의 결기를 보여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그것은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결해서 이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결의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미국 국민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고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내부용 목적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역사 속에 기록될 바이든 대통령의 출장.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무기 추가 지원을 발표하면서도 전투기는 뺐습니다. 그럼 여전히 확전은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이걸 무작정 이 우크라이나 말을 다 들어주지는 않는 거고요. 네. 확실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워낙 우세하니까 어떻게 대항하기 어려운 거죠.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같은 나라였을 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군용기 몇 대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F-16 전투기 같은 거를 좀 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후방에 러시아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장거리 로켓.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ICBM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후방을 타격할 로켓을 달라는 건데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대신 얘기한 거죠. 주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 주기로 한 5억 달러 상당의 무기에는 대체로 뭐 포탄이라든지 대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제블린이라는 그 탱크를 잡는 그 일종의 개인화기식으로 소형 무기입니다. 이런 걸 줬다고 합니다. 그런 걸 주기로 했고, 이게 이제 그 러시아가 춘계 대공세를 자꾸 경고를 하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직접 방문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메시지를 확실히 던지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저 자리에서 푸틴의 전쟁은 실패할 거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푸틴 대통령 반응도 궁금한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6시 잠시 뒤에는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뭐 이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박의 내용이 분명히 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이런 것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불법적이고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에 맞서서 이것은 러시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국민,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매년 이렇게 2월 달에 의회를 상대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 전쟁을 개전을 하면서 못했고 이번에 이제 한 해 건너뛰고 하는 연설인데 네. 상하 의원들이 모두 모이고 또 군 지휘관도 모이고 뭐 주지사 이런 정부 요인들도 모여서 어떤 러시아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주전파,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푸틴은 이미 다른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푸틴은 이제 뭐 본인이 늘 얘기했듯이 왜 나토가 독일 통일 이후 1인치도 러시아 쪽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개의 나라, 동구라파의 대부분 나라들을 다 나토에 가입시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시키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안보, 러시아 사람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어떤 결의를 보여주는 푸틴의 메시지가 주목되고, 또 여기에 반박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폴란드에서 내일 새벽 예정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부터 그 폴란드 공식 방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다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21일 오후인데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폴란드 어떤 그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역사적인 그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동시에 역사적인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걸 규정하는 건데, 뭐 결과는 대체로 예상하듯이 전쟁을 서로 놓지 않을 것이고 계속 싸울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미국의 진영, 서방이 되겠죠. 서방과 미국 진영과 러시아, 그리고 친러시아적인 중국과의 어떤 큰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졌던 신냉전의 어떤 새로운 재판이 될 거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확실히 공지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더 주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 그리고 푸틴 대통령 다른 선택권이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 결국엔 이렇게 되면 평화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을 누가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데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자세히 보면 러시아는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이걸 침공을 시작한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게 지지율인데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 달 기준으로 82%입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데 조금 떨어졌을 때가 이제 징집했을 때인데 그때도 70%대였다. 이런 이제 그쪽 이제 러시아 내의 얘기인데 네. 사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이게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푸틴에 대한 지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예. 뭐 반대로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 사람이 아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70%가 넘습니다. 네. 국민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유수호라는 걸 가지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밀리면 본인도 이제 국내적으로 그 피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마침 재미있는 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걸 원하지만 러시아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크롱은 그렇게 접근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푸틴의 입장, 푸틴의 생각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전쟁은 러시아가 완전히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야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러시아 침공을 묵인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중재안을 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큰 기대를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정치국 위원이 외교사령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난 토요일 날 그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중재안을 내겠다. 평화를 원한다. 우리 목표는 중국의 목표는 평화회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이 그동안 보여온 입장을 보면 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중립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은 평화롭게 서로 해결해라 이런 얘기지 중국이 어떤 양국을 설득할 만한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중국의 역할이라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에서 역할을 하지 이 이상의 역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당장은 모스크바와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연설 대결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문이 있었다는 관련 업체의 입장과 전혀 다른데 학계에선 자문위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요청으로 작성된 유휴부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성남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한국자벌드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합니다. 자벌드 주변은 신도시나 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요지지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이사는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설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사 측은 처음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학산학협력단의 자문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문위원이던 B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부지가 숙박시설 대상지로 지목된 것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특정 부지를 지목하는 걸 듣지 못했단 겁니다. B 교수는 만약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준다는 걸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나한테 거기에 개발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나는 반대했을 거예요. 뭐 자연 녹지인데 왜 그걸 개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학계에선 특정 부지 개발 방안을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자문위원에게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당시 호텔 건설을 연구 결과로 특정하지 않아 외부 자문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거라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1년 정도가 지난 뒤 성남시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해당 부지의 호텔 건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는데
컨설팅 업체와 개발 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두 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적은 사무실 주소가 같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체 대표 황모 씨가 개발사의 최대 주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사 대표 김모 씨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사업 목적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호텔 건설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각각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판교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지시로 이달 초 감사를 시작했고 시행업체와 시가 주고받은 문서와 자료 등을 조사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84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에 설치돼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 유통과 마약류 밀수 출입 등 광역단위 마약범죄 합동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네,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JB금융지주가 고금리 장사 의혹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정책 대출을 많이 취급해서 오해를 샀다는 것이 주요 자회사인 전북은행의 해명이었는데 오해인지 아닌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B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 전북은행. 고금리 장사 의혹이 일자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66%로 높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통계 착시 현상이라는 취지지만 통계 거품을 걷어내는 장치는 이미 존재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이른바 가계 예대금리 차를 공시할 때 정책 서민금융 대출 가운데 일부 고금리 상품은 아예 통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고금리 정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불리한 통계로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상품을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전북은행은 정책 서민금융을 완전히 뺀 순수 가계 예대금리차 부문에서도 전체 공시은행 19곳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행은 당행 금리가 높은 또 다른 이유로 낮은 대출 문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역은행별 일반 신용대출자들의 평균 신용점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은행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서민 친화적 은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일반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는 대구은행이 가장 낮았고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은행 측 해명대로 다른 은행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삼는 이들 세 은행 사이에도 예대마진 격차는 존재합니다. 일반 신용대출 중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 금리의 예대금리차는 대구은행의 경우 5.16%포인트, 전북은행은 7.73%포인트, 광주은행은 5.40%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JB금융지주 자회사들은 대구은행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신용도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예대 마진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따뜻한 금융을 포방하면서 국내 은행에서 금리와 예대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다은행보다 더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므로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고 금융 당국은 금리 산정의 적합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북은행 측은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고위험 상품 비중이 커 공시자료상 금리가 높게 나온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지난 1969년 창립 당시 전북도민들이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여 어렵게 출범시킨 전북은행. 대출 문턱이 낮은가? 그렇다면 낮은 대출 문턱을 보고 모여든 중저신용자에게 이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고 있진 않은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은행권의 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TF가 내일 출범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TF가 내건 중점 과제는 모두 6가지. 이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시장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꼬집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금리 검색 엔진으로 볼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에도 금융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시원치 않았는데 대형사 중엔 신한은행이 플랫폼 출시를 발표하며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신규 은행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은행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체제인데 이를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안과 혁신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 부분에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금융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다만 은행 수가 늘어나도 기존 은행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대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의심 해보셨습니까?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매장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비싼 것 같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일부 매장에서 배달 앱 메뉴 가격이 매장보다 10% 정도 더 비쌌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토스트 가게입니다.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 가격은 4,900원. 배달 앱을 보니 분명 같은 메뉴인데 가격은 20% 더 비쌉니다. 세트 메뉴 가격은 30%나 차이가 났지만 배달 앱에서는 어떤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이라서 저희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매장보다 가격이 더 비싼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매장과 배달 앱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배달 앱 가격이 10% 더 비쌌는데 이 가운데 65%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배신감이 들고 배달료가 비싸서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했을 때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속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배달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어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똑같이 책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절반가량은 배달앱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음식 가격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가 인상됐을 때 그것을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뉴를 배달료까지 내고 영문도 모르게 더 비싸게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음식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앱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규리그 막판을 향해 달려가는 남자 프로농구에서 7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팀 중 7위만 해도 플레이오프에 나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당 10경기 안팎을 남겨둔 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순위입니다. 상위 5팀은 6강 플레이오프 안정권.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KT와 KCC, DB와 가스공사까지 4팀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5위 캐롯입니다. 캐롯은 선수단 급여가 밀리고 1차 가입금 5억 원도 뒤늦게 내는 등 파행 운영을 거듭하다 결국 구단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은 임시총회를 열고 캐롯이 다음 달까지 가입금 잔여분 10억 원을 내지 못하면 6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게 한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캐롯 선수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요즘 좀 팀이 좀 어수선한데 저희 선수들은 코트장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뛰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오늘같이 좀 많은 관중들께서 오시면은 꼭 승리로 보답할 테니까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21일 현재 6위 KT와 7위 KCC는 승차가 없고 8위 원주 DB도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 중입니다. 9위 가스공사도 7위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행 마지막 자리를 노릴 만합니다.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팀 중 7위를 한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철저한 검증 없이 무책임하게 캐롯에 가입 승인을 내준 KBL은 여전히 별다른 대책 없이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내년 1월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제2기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주관해 15세부터 18세 청소년이 출전하는 대회로 70여 개 나라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전망입니다.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씨와 하계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씨가 공동 조직위원장에 위촉됐는데요.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IOC 선수위원을 꿈꾸고 있는 바람이다 보니까 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뭔가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선수 출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뭔가 재미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프로탁구 여자부 원년 챔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년 연속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혜경 감독이 이끄는 포스코는 광교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부 코리아리그에서 이번 단식주자 양하은이 귀중한 승점을 보태 우승을 확정한 뒤 주천이가 버틴 2위 삼성생명을 결국 3대2로 꺾었습니다. 남자부 마사회도 보람 할렐루야를 접전 끝에 제압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면서 춥겠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일부 수도권과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밤사이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또 전북 남부와 그 밖의 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광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체포동의안 자율투표 관련 속보가 있었는데 이브닝 뉴스에서 좀 더 취재된 내용으로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